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초상집에 간 바보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자기 이름 석자도 가끔 잊어버리는 김씨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씨는 아랫마을 초상집으로 조문을 가게 되었지요. 그의 아내는 남편이 초상집에 가서 실수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조문을 가기 전에 이것저것 일러주었지요. 초상집이 강씨댁이래요. 그 집에 들어서면 개가 카강카강 짖을 거예요. 그러면 이 댁이 강씨댁이구나 생각하고 강씨댁을 찾아왔는데요. 라고 말하세요. 아셨지요? 알았어. 그럼 연습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저 카강씨 댁을 찾아왔는데요. 카강씨 댁이 아니라 강씨 댁이라니까요. 아, 강씨 댁. 저 강씨 댁을 찾아왔는데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강씨댁 사람이 당신을 빈소로 안내할 거예요. 빈소가 뭐지? 변소인가? 변소가 아니라 빈소예요. 빈소는 상여가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 관을 놓아두는 방이에요. 그 방으로 들어서면 상제들이 앉아 있을 텐데 상제들이 전부 아이래요. 상제들을 보면 우선 아이 아이 하고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런 다음 엎드려 곡소리를 내세요. 아셨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곡소리, 곡소리. 참 당신도 직접 곡소리를 내시라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요. 아이고, 아이고. 예, 됐어요. 곡소리를 내고 나면 바로 술상을 차려다 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상이란 말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런 다음 상을 당하셨으니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아셨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술상을 받으셨으니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술상이 아니고 상이에요. 상을 당하셨으니. 상을 당하셨으니. 그 다음은 뭐지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합쳐서 말해보세요. 상을 당하셨으니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됐어요.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날, 김 씨는 아랫마을에 가려고 집을 나섰답니다. 김 씨는 강씨댁을 찾아왔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상을 당하셨으니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등의 말을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아랫마을로 가는 길에 개울이 하나 있었답니다. 김 씨는 개울가에 신발과 버선을 벗어두고 맨발로 개울을 건넜어요. 김 씨는 아내가 가르쳐준 말들을 다시 외우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말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답니다. 개울을 건널 때 모두 잊어버린 것이지요. 김 씨는 아랫마을에 이르러 강씨댁 마당에 들어섰어요. 개가 멍멍 짖었답니다. 김 씨는 안에다가 대고 말하였어요. 멍멍씨 댁을 찾아왔는데요. 예, 여기는 강씨 댁인데요. 안에서 나온 사람이 별 미친놈 다 보겠다는 듯이 김 씨의 위아래를 훑어보았어요. 아, 참, 내 정신 좀 봐. 강씨 댁이지. 김 씨는 중얼거리며 빈소로 따라 들어갔어요.
빈소에는 어린 상제들이 앉아 있었지요. 김씨가 바라보니 모두 밤톨만 했어요. 그래서 위패 앞에 엎드리자마자 밤톨, 밤톨 하고 곡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상제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김씨를 보았어요. 이윽고 술상이 나왔지요. 그런데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술상에 앉았답니다. 그래서 김씨는 대뜸 이렇게 말하였어요. 상에 파리가 앉았으니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린 상제들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키득키득 웃었지요. 시커먼 맨발로 들어와 밤톨 밤톨 하고 이상한 곡을 하더니 상에 파리가 앉았으니 어쩌고 헛소리를 하는 그가 아무리 봐도 우스웠던 것이지요. 김씨는 문득 자신이 맨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상하네. 내 버선이 어디 갔지? 오라, 저놈들이 내 버선을 숨겼구나. 아까부터 나를 비웃더니 역시. 김씨는 개울을 건너기 전에 버선을 벗어두고 온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상제들에게 덤벼들어 고래고래 소리쳤지요. 이놈들아, 내 버선 내놓아라. 고함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김씨는 결국 미친 사람으로 몰려 초상집에서 쫓겨났답니다. 한식에 찬밥을 먹는 이유.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때의 일이랍니다. 당시의 진나라에는 내분이 일어나 왕실이 위태로웠지요. 왕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진나라를 떠나 정처 없이 망명의 길에 올라야 하였어요. 진나라의 왕자였던 중이는 충성스러운 신하 몇 사람을 데리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였어요. 중이에게는 계자추라는 신하가 있었답니다. 계자추는 왕자를 위해서라면 충성을 다하는 참된 신하였지요. 어느 날 왕자 일행이 위나라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이들은 양식이 떨어져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지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특히 중이 왕자는 기운을 잃고 쓰러져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답니다. 신하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놓고 왕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깊은 산속이라 양식을 얻을 만한 집이 한 채도 눈에 띄지 않아서였어요. 날이 저물 무렵 잠시 자리를 비운 계자추가 절뚝거리며 중이에게 걸어왔답니다. 왕자님, 이것 좀 드십시오. 그게 무엇인가? 고깃국입니다. 이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중이는 몹시 배가 고팠기 때문에 계자추가 가져온 고깃국 한 사발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곧 기운을 차려 여행을 계속하였답니다. 얼마쯤 걸어갔을 때 중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계자추를 불러 물었답니다. 참, 아까 물어보지 못하였는데 그 고깃국은 어디서 났는가? 이 근처에는 민가가 없어 고기를 구할 수 없었을 텐데. 계자추가 대답하였어요. 왕자님, 그것은 제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끓인 것입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중이는 계자추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를 살리려고 그런 일을 하다니. 그대야말로 내 충성스러운 신하로구나. 왕자는 감격하여 계자추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중이 왕자의 망명 생활은 19년이나 계속되었어요.
그동안 그와 그의 신하들이 겪은 고통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중이는 오랜 망명 생활을 끝내고 진나라 임금이 되었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진나라의 문공이지요. 문공은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자신을 도와주었던 신하들에게 벼슬과 상을 내렸어요. 신하들은 궁궐로 와서 벼슬과 상을 받으며 임금에게 충성을 다짐하였지요. 그러나 문공은 계자추만은 쏙 빼놓았어요. 자신의 허벅지 살로 국을 끓여 바친 만큼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그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랍니다. 하지만 계자추는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임금의 짐이 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살기로 결심하였지요. 계자추가 자신의 뜻을 전하자 어머니가 말하였어요. 너는 전하를 살린 1등 공신이 아니냐. 그만하면 전하께 나아가 벼슬을 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계자추가 대답하였어요. 어머니, 저는 전하와 함께 어려운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충성을 다한 것은 벼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계자추는 어머니와 더불어 면산이라는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았어요. 그 무렵 성문에 이런 내용의 시가 나붙었지요. 용이 하늘로 오르는 것을 도운 것은 5마리의 뱀이었네. 용은 드디어 하늘로 올랐고 4마리의 뱀이 자리를 찾았네. 그러나 1마리의 뱀만은 자리를 못 찾아 큰 한을 품었다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나오지 않는다네. 어느 날 문왕은 이 시를 읽고 계자추를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내가 계자추를 잊고 있었구나.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한 신하를 버려두고 있었어. 나의 큰 실수야. 문공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어요. 계자추를 어서 데려오너라. 신하들은 계자추의 집으로 갔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면산으로 들어가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들은 계자추가 면산으로 떠난 것을 알고는 계자추를 찾으러 그곳으로 갔답니다. 그러나 계자추는 문공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산에서 내려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깊은 산으로 숨어버렸어요. 문공이 여러 번 신하들을 보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지요. 문공은 시름에 잠겼답니다. 내 잘못이 크구나. 아무리 불러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여봐라. 계자추가 들어가 있는 산을 계자추의 땅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산을 계자추의 이름을 따서 계산이라고 하라. 문공은 신하들을 불러 명하였어요. 불러도 오지 않으니 남은 방법은 한 가지이다. 병사들을 풀어 산을 이잡듯이 뒤져라. 그래서 계자추를 찾아 강제로라도 데려오너라. 문공의 명으로 수천 명의 병사들이 계산을 뒤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산이 워낙 깊고 험해 계자추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답니다. 문공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혼잣말을 하였어요. 계자추를 꼭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구나. 이제 포기해야만 하는가?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한 신하가 문공에게 아뢰었어요. 산에 풀을 지르십시오. 그러면 계자추가 산을 내려오지 않고 못 베길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계자추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산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흐흠, 위험하긴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문공이 승낙하여 병사들은 계산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계자추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계자추는 온 산이 불길에 휩싸여도 끝내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지요. 산이 다 타고 나서 보니 계자추는 어머니와 함께 버드나무를 끌어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어요. 병사들은 버드나무 구멍 속에 깊이 숨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하였지요. 그것은 계자추가 피로 쓴 혈서였어요. 전하, 정치를 청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문공은 계자추가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울었어요. 나의 어리석음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게 만들었구나. 왜 나는 그를 나 몰라라 했단 말인가? 문공은 계자추가 남겼다는 혈서를 읽고 느낀 바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불에 타 죽은 계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해마다 계자추가 죽은 날에는 불을 피우지 않고 찬밥을 먹었답니다. 그리하여 이날은 차가운 음식을 뜻하는 한식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이렇게 중국에서 시작된 풍속은 신라 때 우리나라에 전해져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 한식을 명절로 삼게 되었답니다. 소가 되어 팔려간 노름꾼들. 강릉에 부사가 새로 부임해 왔어요. 부사가 부임해 오니 강릉에는 일은 하지 않고 노름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노름하는 버릇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는걸. 강릉 부사는 아전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전들이 모두 모이자 강릉 부사가 명령을 내렸지요. 여봐라, 나가서 노름하는 놈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아전들은 노름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였어요. 강릉 부사가 노름꾼들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네 이놈들, 사람이라면 다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내 놈들은 일은 하지 않고 노름만 하다니 이런 못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노름은 도둑질의 시초다. 노름이 몸에 배면 도둑놈이 되기 마련이지. 이래도 내 놈들은 노름을 하겠느냐? 노름꾼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을 빌었답니다.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노름꾼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부사가 다시 물었어요. 다시 노름을 하면 내 놈들은 무엇이더냐? 노름꾼들은 입을 모아 말하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개올시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면 돼지올시다. 그것도 안 된다. 개구리입니다. 안 된다. 그럼 소새끼 올시다. 그제서야 부사가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래? 또 노름을 하면 내 놈들은 소새끼가 되니 다시는 노름을 하지 말아라. 부사는 노름꾼들에게 몇 번씩이나 다짐을 받은 다음 모두 풀어주었어요. 노름꾼들은 풀려난 며칠 뒤부터 다시 노름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부사의 명령을 받은 아전들이 다시 노름꾼들을 잡아들였어요. 이런 고얀 놈들, 또 노름을 하다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부사가 호통을 치자 노름꾼들은 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노름하면 소새끼 올시다.
부사는 이번에도 철석 같은 다짐을 받고 모두 풀어주었어요. 부사는 노름꾼들을 몇 번이나 잡아들였지만 그때마다 소새끼라고만 하면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우리 부사님은 바보인 모양이야. 노름꾼을 잡으면 볼기를 때리던지 옥에 가두던지 해야지. 소새끼라고만 하면 풀어주는군. 노름꾼들이 더 많아졌어. 어느 날이었어요. 여봐라, 노름꾼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부사가 또 그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잡아들이면 뭘 하나? 금세 풀어주실 것을. 아전들도 그렇게 수군거렸지요. 노름꾼들은 순순히 잡혀왔답니다. 옛날 같으면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사가 새로 온 뒤부터는 그런 사람이 없었지요. 잡혀가도 금세 풀려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노름꾼들이 모두 잡혀왔답니다. 처음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져서 동헌마당이 노름꾼으로 가득 찼지요. 네 이놈들, 그렇게 말했거늘 또 노름을 했느냐? 부사가 호통을 쳤답니다. 노름꾼들은 고개를 떨구고 비는 신용을 하였지요. 다시 노름을 하면 소새끼입니다. 노름꾼들이 그렇게 말하자 부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은 이미 소새끼이니라. 벌써 몇 번째 제 입으로 소새끼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봐라, 저놈들을 모두 옥에 가두어라. 노름꾼들을 모두 옥에 가둔 다음 부사는 소장수를 데려오게 하였어요. 소장수가 무슨 일인가 하고 불려왔지요. 요즘 소 한 마리에 얼마나 하느냐? 부사가 난데없이 소값을 물었답니다. 소장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하였어요. 큰 소는 한 100냥 정도 합니다요. 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100냥이라. 그럼 너는 가서 고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라. 내일 관가에서 황소 수십 마리를 팔 것이니 황소를 살 사람은 모두 오라고 일러라. 소장수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지요. 다음 날 관가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관가에서 무슨 소를 파신다는 게야? 부사가 소장수로 나섰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요? 어쨌거나 관가에서 판다면 조금 싸게 살 수도 있겠지.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모여들었어요. 소를 사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저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모이자 부사가 말하였어요. 여봐라, 가서 노름꾼 소들을 끌고 오너라. 포졸들이 노름꾼들을 끌고 왔어요. 노름꾼들은 손이 묶인 채 목에다 줄을 감고 줄줄이 끌려 들어왔답니다. 이것을 본 구경꾼들은 웅성거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글쎄 말이야, 소를 판다더니 사람을 끌고 나오네. 포졸들이 노름꾼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자 부사가 말하였어요. 보아라, 여기 소를 사러 온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라. 오늘 팔 소는 바로 이놈들이다. 이놈들은 얼핏 보기에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라 소들이다. 이놈들은 제 입으로 소새끼라 한 지가 벌써 오래전이다. 이제 큰 소가 되었으니 이놈들을 사가거라. 구경꾼들 가운데에는 노름꾼의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고 삼촌도 있었답니다. 아버지, 아버지.
노름꾼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왔나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아버지가 보이자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답니다. 노름꾼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니 한심하였어요. 자기 아들이 손이 묶인 채 목에 줄까지 매어 있는 꼴을 보고 하는 수 없이 소값을 내며 말하였지요. 이 손은 제가 가져갑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자 또 다른 사람도 나섰답니다. 이 손은 제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아는 사람이 나타나 돈을 주고 노름꾼들을 모두 데리고 갔지요. 그 뒤 노름꾼들은 정신을 차려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어요. 부사는 노름꾼 소들을 팔아 생긴 돈으로 노인들을 위한 잔치도 열고 마을 길도 닦고 하며 고을을 위해 잘 썼다고 한답니다. 말썽 꾸러기. 첫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부부한테 3살 된 사내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른들 하는 일에 사사건건 끼어드는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아이는 늘상 꾸중을 들었지요. 그런데도 아이는 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어른들의 얘기에 끼어들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배틀에 앉아 배를 짜는데 아이가 다가와 한 올 한 올 배가 짜여지는 모습을 구경하였어요. 그때 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 왔지요. 아이고 형님, 배 짜느라 힘드시겠소? 어서 와요, 종구 어머니.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틀에 앉았던 어머니가 약간 엉덩이를 들자 방귀가 뿡 나와버렸어요. 무안해진 어머니는 얼른 그걸 감추느라고 아이한테 아이고, 요 녀석이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이 방귀를 뀌냐? 하면서 곁에 서 있는 아이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거든요. 그러자 억울해진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엄마가 끼워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하고 금방 항의를 하였어요. 어머니는 더 무안해져서 얼굴이 빨개졌고 이웃집 아주머니도 그냥 서 있기가 난처해서 슬그머니 돌아갔거든요. 아주머니가 돌아가자 어머니는 배틀에서 내려와 회초리로 아이의 종아리를 마구 때리는 것이었어요. 아야, 아야.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었답니다. 한참 회초리로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고 난 다음 화가 조금 풀렸는지 어머니는 다시 배틀에 올라가 배를 짰고 그 곁에서 아이는 징징 울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웃집에 사는 할머니가 배 짜는 것을 구경하려고 놀러 왔거든요. 할머니, 어서 오셔요. 어머니가 인사를 하고 엉덩이를 약간 들썩거리자 이번에도 공교롭게 방귀가 뿡 나와버렸어요. 이번에는 어머니도 아이한테 뒤집어 씌우지 못하고 엉거주춤 무안해하고 있는데 울고 있던 아이가 엄마, 내가 끼었다고 할까? 하더래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었대요. 어찌나 장난도 심하고 고집이 센지 아무리 꾸지람을 해도 그때뿐이었지요. 어느 날 아이가 아버지 밥상에 있는 사발을 들다가 그만 떨어뜨려 깨뜨려 버렸어요. 화가 난 어머니가 아이의 엉덩이를 까놓고 철썩철썩 때렸답니다. 요놈 자식, 가만 놀지 못하고 일만 저지르는 녀석, 실컷 맞아봐라. 아이는 아파서 죽어라 소리질러 울고 있는데 때마침 사발 파는 등짐 장수가 왔답니다. 좋은 사발 사시오.
어머니는 깨진 사발을 한쪽 구석에 치워놓고 사발 장수를 불렀거든요. 이보시오, 바닥이 깊은 사발이 있나요? 그러자 사발 장수가 바지개를 내려놓고 말하였어요. 아주머니 좋을 대로 골라보시오. 어머니가 사발을 아무리 골라봐도 어쩐 일인지 사발이 모두 바닥이 얕아서 밥을 많이 담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사발 바닥이 얕아서 안 되겠구먼요. 그랬더니 사발 장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바닥이 얕으면 밥을 위쪽으로 올려 담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발 바닥이 깊으면 모양이 상스러워 안 됩니다. 사발 장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발을 팔 욕심으로 어머니에게 수다를 떨면서 좋은 사발이라고 떠들어대었지요. 사발 장수의 수다를 듣자니까 그 말이 그럴듯해서 어머니는 그렇군요. 밥을 고봉으로 높이 담으면 되겠네요. 하면서 사발 한 벌을 골랐지요. 그런데 그때 문지방에서 징징 울던 아이가 엄마, 엄마, 그럼 죽도 고봉으로 담을 수 있나? 하더랍니다. 물가에 피어나는 수선화. 옛날 그리스에 나르시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르시스는 어찌나 잘생겼던지 보는 이마다 넋을 잃고 쳐다보았지요.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 수가? 저희가 나를 사랑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만 받다 보니 나르시스는 아주 거만해졌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좋아한다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때 숲속에는 나르시스에게 반한 요정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요정들이 나르시스에게 사랑을 고백해도 나르시스는 매정하게 뿌리쳤어요. 하루는 요정들이 모여 이렇게 기도하였지요. 신들이시여, 우리가 그를 사랑했듯이 나르시스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잃을 수 없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나르시스도 사랑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많은 신들 가운데 복수의 여신이 이 기도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복수의 여신은 이 기도를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지요. 숲속에는 맑은 샘물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사냥하다 지친 나르시스가 이 샘을 지나게 되었지요. 나르시스는 목이 말랐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구부리는데 물 위에 어떤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이 비쳤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이구나. 누구일까? 분명 세만에 사는 요정일 거야. 나르시스는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었지요. 나르시스는 그것도 모른 채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하고 말았어요. 나르시스는 그 그림자에 입 맞추려고 입술을 가까이 댔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요정을 끌어안으려고 두 팔을 물속에 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르시스가 손을 넣으면 물속의 요정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나르시스가 손을 빼면 다시 나타났답니다. 물 위에 비친 나르시스의 그림자였으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나르시스는 물의 요정이 자기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라 생각하였어요. 아름다운 이여, 어째서 나를 피하는 거지요? 내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나요? 숲속의 요정들은 모두 나를 사랑하는데 그대만은 왜 나를 피하는가요? 나르시스는 물에 대고 이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물속의 그림자는 나르시스가 손을 담글 때마다 일렁이는 물결 속으로 사라졌지요.
나르시스는 자기를 피하는 아름다운 그림자를 떠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샘가에 앉아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만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애를 태우다가 나르시스는 마침내 죽고 말았지요. 나르시스가 죽자 숲속의 요정들은 나르시스를 묻어주려고 관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르시스의 시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대신 샘가에는 흰 꽃이 노란 암수를 싸고 있는 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이 꽃이 바로 수선화이지요. 그래서 수선화는 언제나 근심이 가득한 듯 물가에 피어나 물속을 들여다본다고 하지요. 늙은 용이 준 연꽃. 어느 이른 새벽 큰 돛담배 한 척이 포구를 떠났답니다. 당나라로 가는 사신이 탄 신라의 배였지요. 임금님의 첫째 가는 신하 양패공과 그 신하를 호위할 활 잘 쏘는 무사 50여 명이 타고 있었어요. 맑고 잔잔한 날씨에 바람도 알맞게 불어서 배는 정말 미끄러지듯 달려가고 있었지요. 며칠 뒤 이 배가 남쪽 바다를 지나 어느 조그만 섬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벼란간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며 사나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어요. 배는 마치 물 위에 뜬 가랑잎처럼 마구 흔들렸지요. 이대로 가다간 금방 파도에 휩쓸려 버릴 것만 같았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재빨리 돛을 내리고 있는 힘을 다해 배를 섬으로 몰고 갔어요. 섬에서 파도가 먹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가까스로 배를 모래밭에 끌어올려 놓고 모두들 섬 위로 올라갔어요. 아름다운 섬이었답니다. 섬 한가운데에 커다란 호수가 있었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맑고 검푸른 물이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였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파도가 멎지 않았답니다. 열흘 가까이 기다려도 여전히 파도가 사나워 섬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못해 어느 날 임금님의 첫째 가는 신하가 말하였지요. 아무래도 이 호수가 신비스러워 보이니 파도를 멈춰달라고 한번 빌어볼 수밖에 없겠소. 그래서 모두들 호숫가에 모여 정성껏 빌었답니다. 그때 벼란간 호숫물이 용솟음 치며 들끓어 오르다 잔잔히 가라앉지 않겠어요. 그날 밤 양패공의 꿈속에 수염이 새하얀 노인이 나타나 너희들 가운데 활 잘 쏘고 용기 있는 무사 한 명을 이 섬에 남겨놓고 떠나도록 하거라. 그렇게만 하면 바다가 곧 고요해질 것이다. 하고 일러준 후 사라져 버렸답니다. 다음날 아침 양패공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꿈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 가운데에서 누가 제일 활을 잘 쏘고 용기가 뛰어나더냐? 나무 조각 50개에 저희들 무사 50명의 이름을 각각 적어 물에 띄어 제비를 뽑으시면 될 것입니다. 가라앉는 나무 조각의 임자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무사 50명의 이름을 적은 나무 조각을 호수에 띄우자 그 가운데 하나가 가라앉았어요. 누구의 이름이 가라앉았느냐? 고타지 올시다. 고타지의 활솜씨는 아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말하였어요. 고타지가 누구냐? 빨리 나와 보거라. 양패공이 말하자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청년이 선뜻 앞으로 나왔어요. 호랑이 눈썹에 굳게 담은 입술이 벌써 다른 무사들과는 뛰어나게 달라 보였지요.
아까운 인물이로군. 그러나 할 수 없는 노릇이야. 여봐라, 겉하지만 혼자 남겨두고 모두 배를 타라. 하고 양패공이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리고 겉하지에게 말하였어요. 너는 혼자 이 섬에 남아 있어야겠다. 너를 남겨놓아야 파도가 잔잔해진다니 그렇게 알거라. 겉하지만 남겨놓고 모두들 재빨리 배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정말로 바다가 잔잔히 가라앉지 않겠어요. 겉하지는 기가 막혀 멍하니 떠나가는 배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배가 까마득히 사라져버리자 겉하지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무슨 일이 닥치든지 힘껏 싸워 살 길을 찾아야만 하겠다고 결심하며 호수를 둘러보고 있는데 벼랑간 호수 한가운데가 또 용솟음 치며 들끓어 올랐답니다. 그리고 그 깊이 모를 호수 속에서 난데없이 억새꽃 같은 흰 수염이 달린 노인이 나타났어요. 겉하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놀라지 마오. 나는 이 호수를 지키는 용왕이에다. 그대를 혼자 남게 한 것은 모두 내 뜻이었소. 날마다 해 뜨는 아침이면 늙은 중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상한 주문을 외며 이 호수를 3번 돌곤 하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물 위에 뜨게 되는데 그 늙은 중은 이때를 기다려 내 자식들의 간을 차례차례 빼먹었소. 이제 나와 아내와 막내딸만 남게 되었소. 용왕이 겉하지에게 말하였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그 늙은 중이 또 반드시 내려올 것이니 그때 그대가 그 늙은 중의 머리를 활로 쏘아주기 바라오. 그 늙은 중만 죽여준다면 그대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뿐만 아니라 내 막내딸을 아내로 삼게 해주겠소. 활 쏘는 일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힘껏 싸워보겠습니다. 겉하지가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이튿날 아침 해 뜰 무렵이 되자 정말로 하늘 저편에서 늙은 중 하나가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상한 주문을 외며 호숫가를 돌기 시작하였지요. 늙은 중이 어느새 3바퀴째 돌려고 할 때 바위 틈에 숨어서 귀에만 엿보고 있던 겉하지가 마침내 힘껏 화살을 당겼답니다. 딱! 화살이 늙은 중의 머리를 꿰뚫는 순간 큰 여우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중이 아니라 100년 묵은 여우였지요. 여우가 죽자 곧 호수 한가운데에서 그 노인이 연꽃 한 송이를 들고 나타났어요. 노인이 웃음 가득한 얼굴로 말하였지요. 고맙소. 이 연꽃을 받으시오. 내 막내딸이요. 가슴 속에 품고 고향으로 가서 꺼내면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어 그대의 짝이 될 것이요. 겉하지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연꽃을 받아 가슴 깊이 간직하였어요. 당나라로 갔던 신라배가 일을 마치고 다시 그 섬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였지요. 벼랑간 또 거센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섬에 멈추게 하였어요. 이번에는 겉하지가 배에 오르자 파도가 잔잔해졌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겉하지가 품속에서 연꽃을 꺼내보자 연꽃은 정말로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하였어요. 얼마 뒤 아가씨는 겉하지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쥐와 개. 한 동네에 쥐와 개가 살았답니다. 둘은 처음 만나자마자 뜻이 맞아 곧 친구가 되었지요. 개는 친구가 된 기념으로 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껏 친구를 대접하였지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쥐는 한껏 기분이 좋아졌어요. 개야, 오늘 정말 잘 먹었어. 내일은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맛있는 것 많이 해줄게. 이번에는 쥐가 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어요. 다음 날, 개는 노래를 부르며 쥐의 집으로 갔답니다. 이상하게도 쥐는 개가 온 것을 모르는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쥐야, 나 왔어. 뭐 하고 있니? 개가 쥐를 흔들며 말하였어요. 쥐는 개가 온 것을 모르는 것처럼 돌아다 보지 않았지요. 개가 다시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야, 내가 왔다니까. 쥐는 여전히 먼 산만 바라보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답니다. 개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다음 날, 쥐가 개의 집에 다시 찾아갔지요. 개는 쥐를 보자 어제 일이 생각나서 따지듯 물었답니다. 야, 내가 어제 너희 집에 갔을 때 왜 아는 척도 안 했어? 쥐는 깜짝 놀란 신용을 하였어요. 어? 너 어제 우리 집에 왔었냐? 난 몰랐지. 어제는 내가 먼 산을 바라보는 날이었거든. 미안해. 마음이 착한 개는 금세 화를 풀었답니다. 그랬었구나. 개는 맛있는 음식으로 쥐를 대접하였어요. 배부르게 먹은 쥐가 또 개를 초대하였지요. 개야, 내일은 우리 집에 꼭 와야 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줄게. 다음 날, 개가 쥐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쥐는 땅만 쳐다보며 개를 아는 척도 안 했답니다. 쥐야, 나 왔어. 나 왔다니까. 개가 쥐를 몇 번이나 불렀지만 쥐는 땅만 보고 있었어요. 개는 또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 날이 되자 쥐가 다시 놀러 왔어요.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어 개는 기분이 몹시 상해 있었지요. 너 어제는 왜 아는 척도 안 했어? 쥐가 또 놀란 신용을 하였답니다. 어? 너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 왜 날 안 불렀어? 개는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야, 몇 번이나 불렀어. 그런데 너는 땅만 보고 있더라. 쥐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어제는 내가 땅만 쳐다보는 날이었구나. 그래서 네가 부르는 걸 못 들었어. 미안해. 내일은 꼭 맛있는 걸 많이 줄게. 그 말을 들은 착한 개는 다시 음식을 차려서 쥐에게 주었답니다. 다음 날 개가 다시 쥐의 집으로 갔지만 쥐는 이번에는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몇 번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하는 수 없이 개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 날 쥐가 개의 집에 또 왔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쥐는 수선을 떨었어요. 개야, 너는 어쩜 그렇게 착하니? 친구 대접도 잘하고. 개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따졌답니다. 너 어제 너네 집에 놀러 오라 해놓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냐? 쥐는 능청스럽게 둘러대었어요. 아, 그랬었냐? 너 우리 집에 왔었어? 그런데 말이야, 어제는 내가 하늘만 쳐다보는 날이어서 그랬어. 쥐는 또 얻어먹을 것이 없나 두리번거렸지요. 걔는 이미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더 이상은 안 속아. 걔는 소리를 지르며 쥐한테 달려들어 허벅다리를 집게발로 꽉 물었답니다. 아이고 아야, 그놈 착한 줄만 알았는데 사납기도 하네. 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 버렸어요. 그 뒤부터 걔는 쥐하고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귀 안 낀 사람만 따먹는 오이. 어떤 시골 처녀가 서울 사는 도령한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신랑은 혼례를 올리고 신부를 데려가려고 시골 신부의 집으로 왔답니다. 혼례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그만 신부가 신랑 앞에서 방귀를 뀌고 말았어요. 참으로 민망한 일이었지요. 웬 방귀를 그렇게 심하게 끼는가? 에이, 버릇이 없어 같이 못 살겠다. 신랑은 신부를 구박하며 아버지에게 일렀답니다. 아버님, 저 사람은 버릇없이 방귀나 끼니 안 되겠습니다. 그냥 서울로 가십시다. 아버지도 맞장구를 치며 말하였어요. 참 버릇없는 섹시로군.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고 말았답니다. 신부는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다고 친정집에서도 쫓겨났어요. 할 수 없이 혼자 이웃 마을로 가 살다가 아들을 낳았답니다. 아들은 자라서 서당에 다니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지요.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서당에 다녀온 아들이 불쑥 물었답니다. 너는 그런 것 알 필요 없다.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거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눈길도 안 주고 쌀쌀하게 말하였어요. 아니에요. 꼭 알아야겠어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서당에 가지 않겠어요. 아들이 전에 없이 떼를 썼답니다. 아들이 하도 조르니까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지요. 네 아버지는 서울에 사는 김정승이시다. 첫날 밤에 내가 참다 못해 그만 방귀를 뀌어 소박을 맞았단다. 그래서 너하고 단둘이만 살아온 것이란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들은 화가 났어요. 어머니, 그런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음 날 아들은 짐을 싸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 온 아들은 물어서 김정승 집을 찾아갔지요. 아들은 김정승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답니다. 저녁에 심어서 아침에 따먹는 오이씨 사세요. 저녁에 심어서 아침에 따먹는 오이씨 사세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들은 사람들에게 천연덕스럽게 말하였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다만 이 오이는 평생 방귀 한 번 안 낀 사람만 따먹을 수 있어요. 아들의 말에 사람들이 투덜거렸어요. 에이, 이 녀석아, 이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소란을 벌이느라 정승집 앞은 매우 시끄러웠어요. 도대체 어느 놈이 시끄럽게 구느냐? 집 안에 있던 정승이 호통을 쳤답니다. 하인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을 말해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정승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가서 오이씨 장사를 데리고 오너라. 하인이 아들을 정승 앞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정말 그런 오이가 있느냐? 정승 앞이었지만 아이는 태연하게 말하였어요. 예, 하지만 보통 사람은 못 먹습니다. 평생 방귀 한 번 안 낀 사람이라야만 됩니다. 아들의 어이없는 말에 정승이 벌컥 화를 내었어요. 이런 고얀 녀석, 평생 방귀를 안 낀 사람이 어디에 있더냐? 아들도 맞받아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그러면 대감께서는 왜 제 어머니를 내쫓으셨습니까? 방귀 낀 것이 그토록 큰 죄입니까?
아들이 따지듯 말하자 정승은 그제서야 지난 일이 생각났어요. 정승은 너무나 부끄러워 할 말이 없었답니다. 왜 말씀을 못하세요? 정승이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지요. 정승은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자기의 친아들이 너무나 대견스러웠지요. 정승은 아들에게 지난 일을 사과하고 하인을 시켜 부인을 데려오게 하였답니다. 그는 부인에게도 잘못을 빌고 두 부부가 의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군대 안 갈 거짓말. 어느 해에 한 관리가 군대에 갈 사람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사꾼이 꾀를 내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신용을 하였지요.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쳐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그러자 관리는 아무 의심도 없는 듯 순순히 말했어요. 그럼 어서 돌아가거라. 그러자 장사꾼은 깜빡 잊고 나갈 때는 왼발을 절면서 나갔어요. 저놈을 도로 잡아오너라. 관리는 장사꾼을 붙들어 오게 하고는 다시 물었지요. 너는 들어올 때에는 오른발을 절더니 어찌하여 나갈 때는 왼발을 저는 것이냐? 그러자 장사꾼이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원래 다친 곳은 오른쪽인데 깜빡 잊고 그만 왼쪽으로 절었으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무어라? 아무튼 너는 군대로 보내질 것이니 오른발로 절든 왼발로 절든 너의 마음대로 하거라. 그 다음 대장장이 차례가 되었어요. 대장장이는 양반은 군대에 가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용해 신분을 속였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임진왜란때 나라에 공을 세워 특별히 정릉의 참봉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능참봉이라면 능의 관리 책임자인 종구품이나 되는 벼슬이 아닌가? 예, 그러니 저 역시 자연히 양반의 자손이라 군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 군역에 나오라는 징집장이 나온 지금에서야 그 일을 알게 되었느냐? 또 그것이 사실이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예, 집안에서 문서 하나를 발견했사온데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마침 글을 아는 친구가 뜻을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지요. 대장장이는 거짓 문서를 관리에게 올렸어요. 이게 바로 그때 능참봉으로 임명한다는 문서란 말이지. 예, 여기 만력 20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해가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인 줄로 압니다요.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문서에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였고 만력 20년이라면 선조임금 때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가 맞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대장장이가 맞장구를 치자 갑자기 관리가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 어디 감히 거짓 문서를 가져와 거짓을 말하느냐? 어서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겠느냐? 아이고, 아닙니다. 사실이옵니다. 대장장이가 우겨대자 관리가 물었어요. 네 이놈, 그렇다면 정릉은 누구의 능이더냐?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의 계모인 선덕왕후의 능인 줄 아옵니다. 대장장이는 미리 준비한 대로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태종이 계모를 미워하여 정릉을 옮기고 정릉이란 호칭과 참봉직을 없애버린 것을 알고 있더냐?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한참 뒤인 숙종 때에 되어서야 다시 정릉이라고 부르게 했거늘 임진왜란 때 정릉 참봉이라. 그 벼슬을 어찌 내릴 수 있단 말이더냐. 예,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속임수가 탄로나자 싹싹 빌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군대에 갈 것을 곤장을 실컷 맞고 벌금을 물고 망신까지 당한 후에 군대에 가게 되었답니다.